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8차 시는 전차 시에서 얘기했듯이 일탈이론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일탈이론 1에 대한 얘기는 그야말로 어떤 배경적인 설명,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한번 일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식의 의미로서 여러분들한테 상황 설명을 좀 했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일탈 이론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이론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아노미 이론이랑 차별교제 이론, 낙인 이론, 이 세 가지의 이론들을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를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 아노미, 차별교제, 낙인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이론이 서로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과제를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 과제 제출방에다가 여러분들 신문기사라든가 인터넷 그런 거를 검색해 보면은 옛날부터도 그랬고 요즘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 어떤 범죄 행위들의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N번방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계모라고 하죠. 어떤 계모분이 어떤 그 9살 난 그 아들을 가방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방치해가지고 학대해가지고 좀 숨지게 한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요. 미국의 백인 경찰이 흑인을 어떻게 수사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좀 가혹행위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행위라든가, 너무나도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지금 우리 세상에 지금 이슈화 돼가지고 있는데, 아무 것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특정해가지고 오늘 배우는 일탈 이론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 원인이라든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개인의 생각을 좀 적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저번 시간에 일탈 이론 얘기하면서 과거에는 개인적인 측면을 좀 우선시해가지고 사람이 잘못을 하는 이유를 개인 탓을 하는 경향이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개인 탓만 물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분위기 자체가 사회 전체적인 탓도 좀 고려를 하는 입장으로 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왜냐면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가 보니까 학생들 중에 어떤 심리학도를 꿈꾼다든가 어떤 전문 심리학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 중인 학생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번 시간에 그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그냥 간략하게만 언급을 했는데, 좀 잠깐 얘기를 할게요. 그게 뭐냐면은,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면접법을 통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자료들을 취합을 했습니다. 아마 꿈의 해석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꿈을 꾸어가지고 일어난 그러한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을 아주 객관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립을 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론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는 거, 심리적인 본능이라는 게 그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거는 혹자는 그거를 어떤 성적인 섹슈얼한 어떤 쾌감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아무튼 간에 그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그 특정한 구간들이 연령에 따라서 좀 바뀐다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갓난아기가 어느 행위를 통해서 가장 극도의 어떤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지, 물론 프로이드는 그거를 리비도라는 어떤 전문적인 용어를 제시를 했는데, 즉 그 리비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욕구가 충족이 되거나 좌절되거나 하는 등의 이야기를 개진을 시킵니다. 제일 처음에 인간의 욕구가 집중된 곳은 아기들 생각해 보라고요. 자,
바로 구강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강기라는 그 단계에서 그 아기의 그 구강, 입에 있어서의 만족감이 잘 부드럽게 잘 순화가 돼가지고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정상적으로 잘 자라날 수가 있는데, 이건 프로이드의 설이죠. 그 구강기에 있어서 그 뭐랄까 그 욕구가 좌절이 되면은 그것이 나중에 잠재 의식 속에서 차곡차곡 쌓였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혹은 일정한 연령이 되었을 때 그 잠재 의식 속에 그 불만족이 뻥 터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구강기, 입에 대한 만족이 잘 이렇게 배출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심하게 무엇을 깨물어 가지고 손톱 같은 거 깨문다든가 아니면 담배라든가 여러 가지 입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불만족스러운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항문기가 있고 남근기 이것도 재밌는 게 있어요. 무슨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든가 일렉트라 컴플렉스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그거를 한번 살펴보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은 일탈이론 그 두 번째 시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아노미 이론이랑 차별규제 이론, 낙인 이론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노미 이론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선생님이 제시한 학습지 여기 처음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람 얼굴 있는데, 자 같이 보겠는데, 자 아노미 이론 제일 중요한 거, 이 아노미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이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뒤르켐이라는 사람이랑 이 머튼의 사람, 머튼의 이론을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통틀어 가지고 그냥 아노미 이론이라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 시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좀 어려운 거를 좀 꼬아 가지고 시험 문제 제출한다든가 아니면 물어본다든가 하는 등 사례가 있다면은 이 두 사람을 구분해 가지고 제시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이 뒤르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예전에 수업할 때 이 기능론의 어떤 대표적인 학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사람이에요. 뒤르켐이라는 사람은 뒤르켐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현상들을 오로지 사회적인 관점, 어떤 사회적 사실이라는 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개인의 어떤 미시적인 조건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그 거시적인 틀에서 이 사회의 구조, 사회의 현상 그러한 것들을 잘 설명하려고 했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기능론의 대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미가식으로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 학습지에는 제일 처음에 나와 있어요. 일단은 이 아노미 이론은 둘 다 공통적으로 일탈 행동이라는 게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다고 제시를 합니다. 자, 일탈 행동에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객관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요거 상대적인 말이 선생님이 예전에 주관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한 적 있죠. 그러면서 주관적인 생각, 주관적인 생각들이 모여서 간주관성, 요게 바로 객관적인 얘기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치? 즉 사회의 다수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합의, 동의를 한 상황을 우리 기능론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를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즉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행위는 일탈 행위야, 요거는 일탈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어떤 개념 정립이라는 게 암묵적으로든 어떤 명시적으로든 뭔가 전방위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의가 되어 있다는 얘기, 즉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의 합의가 있다, 저거는 나쁜 짓이야, 이거는 옳은 짓이야, 그런 게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일탈 행동의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게 아노미 이론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들 그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일탈 행동이라는 것 자체를 개인의 탓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회 구조적으로 파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현상, 문제를 접근하고 그것에 대한 원인과 분석을 한다든가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할 때 그거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수도 있고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볼 수 있다고 얘기했죠. 요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있는 게 뭐 사회 명목론이다,
사회 실제론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아노미 이론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거시적인 접근이라는 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듀르켐이라는 건 학습지를 같이 봐보자. 자, 원인을 봐봐. 듀르켐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저서 중에 하나가 자살론에 대한 얘기인데, 야,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인간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 아마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어떤 인간이 자살을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너무 고통되고 힘드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이코야, 미쳤어, 심리적으로 미쳐가지고 라고 볼 수도 있듯이, 그치? 근데 듀르켐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차원의 개인적인 요소들보다는 사회 구조적, 사회 전방위적인 입장에서 그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이타적 자살이다, 이기적 자살이다, 숙명론적 자살이다, 아노미적 자살이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고등학교 수준을 좀 넘어가는 거라서 개별적으로 선생님한테 오면은 아주 재미있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여기 학습지에 나와 있듯이, 자, 급격한 사회 변동이라고 적어보세요. 자,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자, 갑자기 사회가 확 바뀌어버렸어. 그치? 갑자기 사회가 확 바뀌어버렸어. 우리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할 때, 옛날 사람들 여행을 할 때 배를 타고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나침반이라는 게 있겠죠. 이 나침반을 이렇게 하나 딱 두고, 나침반 하나 딱 두고 여행을 막 하고 있는데, 혹은 지금 오늘날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면서 내비게이션을 딱 틀어놓고 딱 가고 있는데, 자, 나침반이 갑자기 뿅 하고 없어진 거야. 그 내비게이션도 갑자기 뿅 하고 없어지거나 고장난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치? 요런 상황을 우리 속된 말로 뭐라고 해? 내가 어떤 곳을 향해서 막 가고 있었는데 그 향하는 그것이 없어지거나 한 거야. 요런 상황 뭐라 그럴까? 다른 얘기. 예를 들어서 학생이 선생님처럼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롤 모델로 삼아서 준거 집단 삼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교사라는 직업이 싹 없어져 버렸네? 그럼 이 학생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때 잘 쓰는 말이 있지? 그게 뭐예요? 멘탈 붕괴, 두 글자로 멘붕이라고 하죠? 자, 요거 사회 자체가 급격하게 변동해가지고 이러한 식으로 가치관 자체가 혼란에 일어나는 거를 아노미라고 합니다. 아노미. 됐지? 아노미에 지금 정의를 내린 거예요.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어가지고 가치관이 혼란한 상태, 즉 사회적인 규범이 부재한 상태, 없는 상황을 일컬어 아노미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A라는 게 없다, 부정의 의미고, 놈이, 이거 프랑스어인데 놈, 규범, 그런 뜻이에요. 규범이 없다, 무규범 상태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규범의 대표적인 얘기로 도덕, 관습, 법, 각종 여러 법들이 있지. 이러한 법들이 갑자기 뿅 하고 없어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세상은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동, 물론 오늘 날짜로 보니까 좀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막 약탈도 하고 어디 털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 그치? 이처럼 어떤 무규범 상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를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기존의 사회규범과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미처 정립되지 못하거나 기존의 규범과 새로운 규범이 혼재된 짬뽕이 되어 있는 가치관의 혼란 상태, 그거를 아노미라고 합니다. 됐지? 그러면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 상태, 가치관의 부재 상태가 이거를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사회규범의 통제력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 법이라는 게 없어졌다며 그러면 법을 다시 만들면 되는 거야.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치?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책을 보자. 대책에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사회규범의 통제력 회복, 이렇게 적어봅시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을 하면 된다. 됐죠? 자, 다음에 머튼의 이론 보자. 머튼 같은 사람은 이 디르켐의 이론을 정말 비판적이고 발전적으로 계승을 한 미국의 아주 대표적이고 유명한 사회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을 해요. 어떤 우리 인간의 잠재적인 기능이라든가 현시적인 기능이라든가 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아노미 이론 보면은, 자, 여기에서, 자, 거기 학습지에 적혀 있는 건데 영어로 cultural goals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문화적인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화적인 목표라고 적어보세요. 문화적인 목표라는 말은 그 어떤 사회에서 이것도 다수의 합의가 전제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정상적으로, 공식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치?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여러 사람들한테 통용되는 나 저거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추구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튼이 생각하는 이 일탈이라는 거는 문화적으로 수용되는 그러한 목표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수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수단도 나쁜 수단이 아니라 여기서 있는 것처럼 institutionalized means라고 해서 제도화된 수단이라고 해요. 거기 적어보시면 돼요. 제도화된 수단, 즉 문화적인 목표랑 합법적인 목표랑 그리고 제도화된 수단, 역시 합법적인 이 수단 간에 괴리가 있어서 나타나는 이 이론을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라고 합니다. 됐지? 요거는 좀 첨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네. 자,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됐나? 자, 머튼의 아노미, 요거는 자, 문화적인 목표라는 목적이 있죠. 목적. 그리고 제도화된 수단이라는 수단이 있죠. 이 둘의 관계는 사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개념이니까. 그치? 근데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이 두 개가 괴리가 있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설명할게요. 이것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머튼 같은 경우는 요거를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은 단도직입적으로 갈게요. 동조형이라는 어떤 형태가 있고, 혁신형, 의례형, 도피형, 그리고 반역형이라는 다양한 형태로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고 하면은 자, 동조형이라는 거는 동조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찬성한다는 말이지. 그 사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문화적인 목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거를 여기 동그라미로 쳐볼게. 그치? 그리고 동조를 한다는 거는 그 사회 자체를 어떤 찬성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제도화된 수단 자체도 찬성을 하는 거예요. 즉 요거를 찬성한다 아니면 수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X라는 말은 거부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요것도 좀 필기를 해줬으면 좋겠네. 선생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못해서 좀 미안한데, 요거는 요 얼굴에 요 밑에다가 한다든가 아니면은 요 뒷면에다가 좀 해도 되겠어요. 자, 동조형 됐죠? 예를 들어서 문화적인 목표,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손을 꼽는 문화적인 목표 뭐가 되겠을까? 예를 들어서 그냥 해보자. 문화적인 목표, 판검사가 된다.
선생님이 옛날에 한때 꿈도 판검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공부 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됐네. 자, 판검사가 되는 거는 우리 문화적으로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누구나 다 꿈을 꾸는 아니면은 인정하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기능론적으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동조용에서는 얘도 한번 적어볼까? 자, 판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라고 예를 들 수 있겠어요. 그치? 판사라는 문화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합법적인 수단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반면에 혁신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문화적인 목표는 얘네들도 수용하고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이 달라요. 요거를 혁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판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 헌님을 한다 이렇게, 아니면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횡령을 한다, 배임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지. 다음에 우리 의례형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예전에 저작권 시간에 관료제 얘기하면서 목적 정치 현상이다, 의례주의이다, 레드테이프 현상이다 이런 얘기 했었지. 즉 목적이랑 수단이 뭔가 역전돼가지고 목적의 어떤 중요한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수단에만 치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목표가 상실되고 오히려 형식적인 수단만 따지고 있는 거, 의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판사가 되는 거는 이게 아니지. 판사가 되든 뭐가 되든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단순히 열심히 공부만 한다. 이렇게 됐죠. 다음에 도피형은 도피형. 우리 도피형이랑 반영형이랑 뭐 같은 말이라고 하는데, 도피형은 요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요 세모는 뭐냐면은 그 문화적으로 통용되는 그러한 기존의 것들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됐지? 동의하고 의도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요거에 대한 예는 나는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그런 것도 거부를 하면서 다른 대체, 다른 거를 원한다는 거고, 이 수단도 다른 거를 한다는 얘기예요. 요 정도. 요 정도로 요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되고, 시간을 좀 봐볼까? 너무 오버되면 안 되니까. 23분이네. 자, 이 정도로 정리하면은 아노미 이론에 대한 정리는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다음에 계속해서 자, 차별교제 이론을 가보자. 차별교제 이론은 대표적인 학자는 서덜랜드라는 사람이에요. 자, 학습집에 보면은 이거 단점을 봐야지. 이 단점을 보자. 자, 아노미 이론의 단점. 자, 일탈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주로 자, 제도적인 수단이 결여된 사람들은, 그 사회에 잘 사는 사람들이 이 제도적 수단이 결여되어 있을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못 사는 사람들이 그 수단이 결여되어 있을까? 그렇지? 그래서 제도적 수단이 결여된 하류층, 그렇게 적어봅시다. 자, 하류층. 즉, 제도적인 수단이 결여된 하류층의 일탈 행위를 설명을 잘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우리 제도적 수단이 있는 상류층도 가끔 가다가 일탈을 일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 아노미 이론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도적 수단이 갖추어진 상류층의 일탈을 설명 못한다는 한계점을 보입니다. 자, 이해됐죠? 자,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보자. 자,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 차별교제 이론. 자, 차별교제 이론은 뭐냐면은, 여기 차별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사랑의 어떤 총을 가져와서 그래놓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사랑의 총알을 마구잡이로 막 쏴버리는 거야. 뿅뿅뿅뿅뿅 마구잡이로 쏘는 거야. 요거를 차별이라고 그래, 무차별이라고 그래. 그치? 요거를 무차별 난사라고 하는 거지. 무차별 난사. 그런데
특정한 사람들만 사랑의 총알을 뿅뿅 날리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 이걸 차별이라고 하는 거지. 차별교제 이론이라는 거는 어떠한 사람이 특정한 어떤 사람이랑 교제를 하면서 이 범죄라는 거를 배운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지?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어떤 나쁜 친구를 만나가지고 일탈, 범죄 행위들을 각종 그런 것들을 배움으로써 그래서 learning, 학습한다, 배움으로써 요 사람한테 배움으로써 이렇게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어떤 일탈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을 차별교제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한 다음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차별교제 이론이라는 거는 같이 봅시다. 자, 일탈 행동이라는 게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치? 이건 뭐야? 여기서랑 똑같이 사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는 나쁜 짓이야, 요거는 괜찮은 짓이야 라고 전방위적으로 어떤 다수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탈 행동 자체를 개인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미시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별교제 이론 여기 유인물에 일탈 행동의 객관적 기준이 있다 동그라미 이렇게 쳐보고 다음에 일탈 행동을 개인적 측면에서 보는 미시적 접근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원인을 봅시다. 원인. 자, 개인은 일탈을 수행하는 집단이랑 지속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일탈을 뭐 한다? 학습한다. 학습이라고 적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다음에 문화 배우게 되면서 문화의 5가지 속성 배우게 될 겁니다. 공유성, 축적성, 학습성, 변동성, 총체성 되게 중요한 건데 그때도 아마 학습이라는 개념, 사회화라는 개념이랑 같은 개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주로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일탈 행동 학습 가능성이 좌우가 된다. 즉 누구와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랑 친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일탈자가 될 수도 있고 모범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응? 봐봐.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일탈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그 일탈을 범하는 그 친구랑 교제를 끊어버리면 되지. 그리고 또는 다른 좋은 사람이랑 친구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거기 적어보세요. 자, 정상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를 촉진시킨다든가 아니면 일탈자와의 혹은 일탈 집단자와의 교류를 끊어버리면 되잖아. 차단시키면 된다. 이렇게 2가지 해결책을 딱 적으면 되겠네. 됐죠? 자, 하지만 이 차별교제 이론도 단점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우연적이거나 충동적으로 일탈을 행하는 상황을 설명을 못하는 경우예요. 욱하고 일탈을 행해야 할 수가 있잖아. 욱하고 이게 욱해서 하는 거는 누구랑 친구랑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학습을 통한 게 아니고 순전히 개인적인 어떤 심리적인 뭐라 그러지 이거를? 이거 뭐라고 하잖아. 그 뭐야? 막 자기의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잖아. 그런 거. 이런 거는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못된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요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요 사람은 잘못을 안 저지르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잘 지낼 수도 있어요. 즉 이러한 식으로 일탈자와 장기간 접촉을 하더라도 일탈이 되지 않는 경우 그래가지고 지나치게 수동적인 인간관을 갖고 있다는 게 이 차별교제 이론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고
자, 다음에 낙인 이론 봅시다. 낙인 이론은 낙인이 뭐야? 라벨링. 뭔가 누군가가 누군가를 잘못했다든가 뭐 좋지 못하다고 찍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낙인 이론. 요거를 사회적인 반응론이라고도 하고 베커와 르머트라는 사람이 대표적인데 여기 밑에부터 보자. 이 낙인 이론이라는 거는 일탈행동의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까 없을까? 자, 여기서는 있기, 여기서는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어떤 누군가가 무슨 어떤 행위를 하면은 다른 누군가가 요거 일탈이라고 일방적으로 찍는 거야. 이건 요 사람의 어떤 생각이라고 볼 수 있지. 만약에 이거 사회 전체적으로 찍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일탈 행동의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관적인 거는 기준이 아닌 거지. 그리고 역시 이 일탈 행동 자체가 어떤 사람의 행위를 특정한 행위를 찍기 때문에 이것도 미시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탈 행동의 개인적인 측면에 접근하는 미시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 이론이 정리가 되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자, 둘이 공통점 이런 식으로 객관적 기준이 있다 없다, 그리고 거시이다 미시이다. 좀 혼란스럽긴 하겠지만 요런 게 이제 시험 문제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certain 어떠한 특정한 행위를 보고 요것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찍는 행위, 상호작용하는 행위를 낙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자. 자, 일탈 발생 이유는 거기 특정한이라고 적어봅시다. 자, 특정한 행위를 일탈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Not absolute but relative definition이라고 적혀있지, 절대적인 어떤 규정이 아니고 상대적인 규정이라는 점. 그래서 일탈 행동 자체보다는 사회적 반응에 주목을 합니다. 사회적 반응이라고 적어봅시다. 사회적 반응. 이렇게. 지금 30분 좀 초과했는데 조금만 할게요. 대신에 다음 시간 문제풀이로 막 할 건데 좀 20분대로 확 줄여버리지. 미안. 자, 일탈 행동은 타인의 부정적 반응, 그렇게 적어봅시다.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 네거티브 리액션이라고 적혀놨죠. 여기에 좌우가 된다.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는데 이 학생이 정말 전날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깐 이렇게 졸은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걸 딱 보고, 야, 너는 맨날 잠만 자냐? 라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찍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 학생은 다음 시간부터는, 아이고,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찍었구나. 에휴, 잠이나 자야지. 라고 이렇게 계속 엎어져 있는 거야. 이런 참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은 그래서 이 낙인 찍는 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낙인을 찍자는 게 이 낙인 이론의 대표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최초의 일탈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일탈자라는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고, 이는 곧 거기 적어봅시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눈덩이 효과. 이거 아마 선생님이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 자료 수집 방법에서도 했었고, 옛날에 사회문화 현상, 자연 현상 비교할 때도 나왔던 현상인데,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그러한 현상, 상황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점차 눈덩이 커지듯이 조금씩 커지는 거, 이걸 눈덩이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 학생한테 에이구 맨날 잠만 자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밖에 안 잤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조그만 거라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나는 잠만 자야지 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더 학습을 어떤 분위기를 망친다고 생각해봐. 사소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눈덩이 효과의 관념이 형성되고, 이는 다시 일탈로 반복이 된다고 봅니다. 습관화처럼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대책으로 낙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낙인을 신중하게 찍자는 점.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 낙인 이론이 가지고 있는 단점,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상습범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 그치? 누구한테 낙인이 찍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습범들이 있어요. 그치?
누군가의 반응 그런 거와 관계없이 상습적인 상습범에 대한 일탈을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점이 있고, 여기 그렇다면은 최초의 일탈, 이 선생님이 잠을 자는 인물 얘기를 했는데 잠을 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호기심으로라든가 뭐라든가 뭐 구멍가게라든가 그런 데 가서 물건을 한번 딱 훔친 거야. 그치? 딱 훔쳤는데 그 최초의 그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낙인 이론으로 설명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일탈, 즉 1차적 일탈의 원인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빨리 마무리하고 요거 읽을 거리는 다음 시간에 같이 읽고 문제 제시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중요한 것들 배웠습니다. 요번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아니더라도 좀 다음 시험을 위해서 좀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연이어서 다음 수업 찍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빠이빠이. 뿅.